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부를 쌓는 채널, 머니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금융 지혜를 축복하는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최고의 투자가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영 제국에 대해 뭘 배웠죠? 네, 맞습니다. 강력한 해군, 무적의 군인,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있는 식민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배웠죠.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을 움직인 진짜 엔진은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은 대리석 기둥과 마호가니 책상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죠. 바로 역사상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던 가공할 만한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빚을 권력으로 돈을 제국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부렸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총과 대포로만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신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은행가들은 전쟁, 무역, 심지어 기근까지도 금융 팽창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죠. 대영 제국의 은행가들이 어떻게 세계 지배의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그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17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막강한 제국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유럽의 변방에 있는 그냥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시절의 인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죠. 광대한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는 떠오르는 신흥 강자였으며 무엇보다 네덜란드는 막강한 해군과 당시 최첨단 금융시장으로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도체 시장의 TSMC 같았다고 할까요? 그에 비해 잉글랜드는 작고 분열되어 있었고 결정적으로 늘 돈이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죠. 프랑스와 네덜란드와의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왕들은 빚을 내는 게 일상이었고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의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을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이러니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신용불량자 국가였던 셈입니다. 1600년대 후반 잉글랜드의 신용은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없으면 군대를 유지할 수도, 해군을 만들 수도, 국력을 과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694년 영국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의회가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을 승인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간단한 아이디어였어요. 부유한 투자자들이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왕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국채를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예금을 받고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은행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서류 작업 이면에는 금융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빚을 제도화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군주의 약속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는 안정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로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영 제국에 숨겨진 치트키였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신용 시스템 덕분에 영국은 경쟁국들이 파산한 후에도 오랫동안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막강했던 네덜란드조차 살인적인 대출 이자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일 때 영국은 계속해서 국채시장의 수도꼭지를 틀어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금융전쟁이 되었고 영국은 그 게임의 판을 짜는 법을 알아낸 겁니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예로 들어볼까요? 상대적으로 작은 섬나라인 영국이 어떻게 10년 넘게 유럽 대륙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바다에 함대를 띄울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자원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은행이 보증하는 꾸준한 대출 흐름을 통해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죠. 무역과 산업에서 걷어들인 세금, 특히 점점 늘어나는 관세 수입이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줬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계속해서 채무 불이행을 저질렀고 신뢰를 잃어버린 대가로 엄청난 이자를 물어야 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총과 병사들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채권 시장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경쟁자들보다 더 많이 빌릴 수 있었고 따라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이 시스템은 18세기 내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750년대의 7년 전쟁 당시 영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돈을 빌렸습니다. 북미, 카리브해, 아프리카,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억 파운드 이상을 조달했죠. 이론상으로는 더 크고 부유했던 프랑스는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 왕실을 파산시켰고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하게 될 재정 위기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이 전쟁을 통해 세계적인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 국내에는 정부 채권에서 나오는 꾸준한 이자 수입으로 부를 축적한 투자자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애국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금융적 기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대영제국 금융의 또 다른 기둥은 바로 무역이었고 여기서도 은행가들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주식회사가 크게 성장했는데 특히 악명 높은 동인도 회사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무역회사가 아니었어요. 기업, 정부, 군대가 뒤섞인 하이브리드 괴물이었죠. 런던의 투자자들은 향신료, 직물, 그리고 나중에는 아편 무역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기대하며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사실상 정복 활동에서 나왔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자체 군대를 키우고 현지 통치자들을 매수하고 인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입은 런던 금융가로 흘러들어가 은행가와 채권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똑같이 불려주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은 전쟁 자금을 빌립니다. 전쟁 승리는 무역을 확장시킵니다. 무역은 관세와 기업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 수입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빚을 잘 갚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려 합니다. 이것은 신용, 상업, 정복 사이의 완벽한 선순환 고리, 즉 돈 복사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제독과 장군들이 대영 제국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진짜 제국 건설자들은 신용의 흐름을 유지했던 은행가들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이 시스템은 새로운 경지에 도달합니다. 20년 이상 지속되며 유럽 대륙 전체를 삼켜버린 나폴레옹 전쟁을 생각해 보시죠.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강력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복한 영토에서 약탈과 강제 곡물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런던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죠. 전쟁 기간 동안 총 6억 파운드가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한때는 이자 지급액만으로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영국의 방대한 무역망과 성장하는 산업 경제가 결국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으며 계속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장뿐만 아니라 금융전쟁에서도 나폴레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국의 자금 조달은 단지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내 통제에 관한 것이기도 했죠. 영국 납세자들은 차, 설탕, 담배 같은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빚의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한편 은행가들은 자금이 절실한 정부의 조건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경제사는 돈과 권력이 별개의 힘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둘은 하나였죠. 그리고 영국은 그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빚을 무기로, 무역을 연료로, 그리고 금융을 제국의 엔진으로 삼는 공식 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금융은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진짜 승리는 종종 회계 사무소와 증권거래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중국과의 아편 전쟁입니다. 표면적으로 이 전쟁은 무역 제한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대금으로 은을 요구했기 때문에 영국의 은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가들의 지원을 받은 영국 상인들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익으로 무역 적자를 메웠고 은은 다시 런던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편 무역을 단속하려 하자 영국은 해군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의 굴욕이었고 항구를 강제로 개방하는 불평등 조약이었으며 영국이 통제하는 무역의 엄청난 확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편, 해운, 은행 수수료에서 나온 이익은 런던으로 흘러들어가 제국의 금융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은 석탄, 철강, 섬유를 쏟아내는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은 전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되었죠. 영국 은행들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남아프리카의 광산, 카리브해의 농장에 자금을 댔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국제무역의 기축통화였고 영국의 영사들과 군함은 빚이 제때 상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깃발과 주둔 군만큼이나 장부와 대출 계약서에 의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는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영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음을 의미합니다. 근본이제는 이러한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자국 통화를 고정된 비율로 금에 묶음으로써 영국은 안정과 신뢰의 이미지를 투사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파운드 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신용 덕분에 영국은 값싸게 빌리고 광범위하게 빌려주고 제국 전역에 금융규율을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자본을 이용하고 싶었던 나라들은 종종 자국의 통화와 정책을 런던의 기대에 맞춰야 했습니다. 사실상 영국 은행가들은 돈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 수출했던 셈입니다. 금융교육과 규정 준수가 세계 무역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는 금융적 자유와 안정적인 수익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종종 덫이었습니다. 자원은 착취당하고 빚은 부과되었으며 경제는 제국의 우선순위에 봉사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막대한 세수와 원자재를 제공했지만 곡물이 세계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출되면서 반복적인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익은 제국의 채권 보유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수백만 명은 굶주렸습니다. 여기서 금융 시스템은 그 잔인한 논리를 드러냅니다. 투자자에게는 효율성을, 취약한 자에게는 파멸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패턴은 명확해집니다. 영국의 세계 지배는 단순히 군사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기회로, 재앙을 배당금으로 전환하는 금융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파산시킨 전쟁이 영국의 은행가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원을 고갈시킬 위협이 되었던 무역 적자는 무력으로 뒷받침되는 독점으로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위기조차 금융 팽창의 기회로 변모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이 자체부채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런던의 금융가들이 개입하여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철도와 인프라 건설 자본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미국의 성장은 영국이 자금을 댄 것이었죠. 이는 제국이란 영토를 누가 소유하느냐만큼이나 빚을 누가 쥐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그 시대에 세워진 기반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 신용시장, 채권시장, 국가부채가 영구적인 조건이라는 바로 그 개념은 17세기와 18세기에 영국이 창조한 것의 직계 후손입니다. 오늘날 정부가 수조 달러를 빌리고 전쟁 자금이 세금이 아닌 빚으로 조달되고 분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파괴되지만 투자자들은 이익을 얻을 때 이것은 똑같은 각본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개척한 금융 모델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글로벌 위기들을 생각해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은 전례 없는 규모의 빚으로 치러졌고 영국은 미국 은행가들에게 크게 의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힘의 균형을 더욱 이동시켜 미국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그 방식은 영국의 공식과 같았습니다. 빚, 채권, 그리고 돈과 권력의 융합. 오늘날 여러분이 양적 완화, 국채 또는 국제구제 금융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은 똑같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신용이 무기화되고 금융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스템 말입니다. 대영제국 금융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진정한 부는 단지 자원이나 산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빚을 발행하는 자, 조건을 설정하는 자,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 그들이 바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영국의 은행가들은 수세기 전에 이것을 이해했고 그들의 시스템은 어떤 전장의 승리보다도 오래 지속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그 힘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전 세계 부채가 수백, 수천조 달러로 치솟고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며 이상할 정도로 자금 조달이 잘 되고 금융 거품이 부풀었다 터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파산하지만 채권 보유자들은 건재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사는 후자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금융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을 건설하고 민중을 짓밟았던 바로 그 역학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연적이라고 말하는 빛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십시오. 인플레이션, 거품, 또는 글로벌 위기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회로 이용될 때를 인식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실은 역사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똑같이 짓밟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기는 머니 히스토리이고 역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